2차전지 관련 주가 상승이 가파릅니다. 특히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은 올해 들어 가장 강세를 보이는 종목으로도 꼽혔는데요. 이란 전쟁 이후 고유가와 에너지 안보 이슈로 수혜주로 부각이 된 것인지 실적까지 살아날 수 있는 것인지 하나투자증권의 이용욱 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 관련주가 요즘에 좀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상승했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오늘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 8월 달부터 많이 오르긴 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YTD로 거의 한 50% 가까이 오르고 있고 뭐 일부 종목들은 2배 이상 오른 기업들도 많아가지고 확실히 지금 주가는 많이 상승세를 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가 이제 크게 오르는 거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이런 상승을 보인 배경은 뭐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장 자체가 굉장히 강세여가지고 수급적인 영향은 당연히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2차전지 업종은 확실히 턴어라운드 구간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가장 선행지표인 리튬 가격이 지금 8월 달 이후로 3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ESS가 굉장히 지금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고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주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승은 좀 반짝 상승이라기보다는 다시 구조적인 그런 상승으로 회복하는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이실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23년 7월 달 이후로 거의 2년 가까이 하락세를 탔다가 작년 6월 달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분명 등락은 있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금도 그 추세는 계속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답변 중에 그 리튬 가격 얘기하셨잖아요. 그 리튬 가격이 2차 전지를 볼 때 좀 왜 중요하고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리튬 가격이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하듯이 배터리 안에서 리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튬의 수요가 굉장히 배터리랑 많이 직결되는 지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미국, 유럽, 중국 정말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너무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더해지는 바람에 엄청난 공급 과잉도 같이 증설이 이어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이제 캐짐에 들어서면서 꺾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리튬 가격도 크게 이제 한 거의 10분의 1 토막까지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준비하신 그림을 저희가 띄우고 있는데 보니까 맞아요. 그 그림을 띄우고 있는데 리튬이 킬로그램당 뭐 40불에서 사실 많을 때는 60불부터 60불까지 갔었는데 이게 뭐 10불 미만으로 내렸다가 작년 말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올해 3월 됐을 때는 약 25불 정도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한 7, 8불을 바닥으로 보고 그거 대비 3배 정도 올랐다라고 한 건데 근데 과거 고점 때는 60불까지 갔다고 하니까 그때 정말 엄청나게 높았던 걸로. 그때는 60불 이상 갔었으니까 엄청나게 굉장히 높았었죠. 그러면 이렇게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이 지금 배터리 산업을 볼 때 뭐 수요가 세지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까? 리튬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뭐 수급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당연히 이제 공급도 줄어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격이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나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에서는 당연히 생산성이 안 나오는 수익성이 안 나오는 광산도 있었을 테고요. 또 중국에서는 반내권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반내권 정책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뭐 전기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수익성 나는 산업들을 좀 정리해라. 그런 공급 과잉을 좀 축소해라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산업 이제 화학 쪽에도 포함이 되고 많은 산업에 적용이 되는 건데 당연히 리튬에도 적용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신규 리튬 광산들도 만들어지는 게 좀 지연되고 이러면서 공급이 줄어든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 측면도 큰데요. 리튬 기업인 감펑 리튬이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기업인 알버마 이런 업체들의 실적을 들어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은 소폭 좀 둔화되긴 했지만 지금 ESS 판매량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도 줄어드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ESS 수요가 늘면서 이렇게 리튬 가격의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좀 달라진 게 과거 23년 이전에 있었던 그 배터리 쪽 강세는 전기차 관련한 이슈였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ESS 전력 저장 관련해서가 좀 더 화두인 것 같고 그러면서 전기차랑 전력 저장 시설 둘 다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또 1분기 실적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개별 회사들 실적에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나요?
네, 확실히 좀 드러나기 시작했고 당장 뭐 리튬 가격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ESS에 따른 Q 증가는 확실히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량이 더 늘어나는 거는 실적에서 이제 보이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회사들을 얘기할 때 이제 그 셀메이커라고 하는 배터리 제조사 그룹이 있고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그 배터리 그룹이 있고 그리고 소재 관련 기업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밸류 체인들이 쭉 나눠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실적 시즌을 지켜보고 계신데 이런 회사들 실적이 이번 실적 시즌 좀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그런 것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요 기업들인 배터리 3사, 이제 양극재도 크게 보면은 4개사 이렇게 있을 텐데 네. 다들 이미 실적 발표를 저번 주에 거의 다 발표를 했고요. 네. 보면은 배터리 업체들은 실적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하고 안 좋습니다. 다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 분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분기별로 상승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네.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예상치보다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많은 업체들이 다들 흑자 전환을 했고 이 업체들도 이제 QOQ로 계속 좋은 흐름을 이뤄갈 거다라고 보니까 확실히 실적 면에서도 턴어라운드 그림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회사명을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네. 좀 얘기해주면 완성 셀메이커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과 같은 그런 기업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기업은 LNF,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도 양극재 기업인가요?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있고요. 퓨처엠이 양극재 그리고 기업이군요. LG 화학까지가 큰 LG 업체입니다. 화학까지가 이제 양극재 기업이군요. 근데 네. 실적 발표를 들어보면은 이번 분기는 적자가 나왔지만은 다음 분기부터는 적자폭이 감소되거나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 네, 그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왔지만 네. 다음 분기 그다음 분기로 갈수록 이제 적자폭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3분기부터 LG엔솔은 흑자 전환을 저는 보고 있고요. 네. IMPC 제외를 하고 나서 흑자 전환을 보고 있는데 뭐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네.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 이제 분기별로도 좀 개선되는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그 2차 전지 관련한 그런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뭐 전기차보다는 ESS 쪽이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그 ESS 관련해서 이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큰 시장인지 그리고 실제 그런 게 좀 나오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국내 업체들이 ESS를 볼 때는 네. 지금 미국 시장만 보면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ESS는 상대적으로 배터리 밀도가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낮아도 상관이 없다고요? 낮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는 네.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네. 밀도가 낮으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탑재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국내 업체들이 잘하는 3원계 배터리 같은 게 필요한데 네. ESS 같은 경우에는 고정돼 있다 보니까 밀도가 낮아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저렴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중국이 잘하는 LFP 배터리 같은 것들이 가장 적합한 시장이 이제 ESS 시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이제 이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중국이 거의 다 먹고 있던 시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이런 중국 안보적인 이유로 중국을 탈중국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그 시장을 한국 업체들이 대체를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한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ESS 시장만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2차 전지는 그 3원계라고 하는 계열이랑 또 LFP라는 계열로 나뉘잖아요. 네. 그러면은 3원계랑 LFP 쪽에서 우리는 원래 좀 3원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북미 ESS 시장이 LFP 계열로 열린 거라고 하면은 이 흐름에는 잘 대응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좀 뒤늦게 대응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LG엔솔을 중심으로 발빠르게 이쪽으로 진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어서 말씀 잠깐 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ESS 시장이 전기차 시장이 원래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좀 작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갖고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 앞으로의 성장률은 ESS를 조금 더 가파르게 보다 보니까 지금 ESS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그 ESS가 그렇게 이제 커지는 게 그럼 실제 그 발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실제 발주로 이어지고 있고, 뭐 저는 국내 업체들 위주로 많이 트래킹을 하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만 하더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ESS 수주 잔고가 140기가와트시 정도라고 했거든요. 140기가와트 시요? 시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한 2, 3년 동안 납품하는 계약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네. 2, 3년 동안 140기가와트를 납품해야 된다는 것들인데 네. 그렇게 따지면은 연에 한 50기가와트 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4, 5년쯤에 미국 쪽으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납품한 것들이 35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확실히 ESS가 네.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전기차 쪽으로 나가는 그 배터리 용량보다 방금 ESS로 나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긴데요. 네, 이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미국에서만 나온 거가 이거라는 건데, 근데 미국만 보라는 이유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기술력으로 따지면은 LFP 네. 배터리는 중국이 더 잘하고요. 하고 원가 경쟁력 면에서는 한국이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워낙 저렴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막지 않는 이상은 이 시장은 전부 다 중국이 먹을 텐데요. 네. 그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적인 이유로 중국을 어떻게든 이제 배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미국 시장만 어떻게든 한국이 좀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미국 시장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법이나 뭐 어떤 제도나 이런 안보적으로 배제를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이제 차별적인 보조금인데요. 네. 작년 7월 달에 OBBA 법안을 이제 트럼프 정권에서 내보냈는데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이제 네.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됐을 때는 이제 ESS의 가장 중요한 보조금인 ITC를 안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이 엄청 저렴하긴 하지만 이 ITC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 ITC를 받으려면 이제 무조건 한국 배터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수혜를 이제 국내업체들이 가장 크게 받으면서 그 시점부터 이제 주가도 크게 반등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까 이거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오늘 2차전지 관련 주식도 굉장히 크게 올랐잖아요. 네. 오늘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게 반영돼서 오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이런 ESS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네. 리튬 가격에도 조금씩 반응을 하는데 사실 뭐 오늘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최근 들어서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수급적인 영향이 뭐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저희 방송 중에 청취자님이 아이디 썬빔 21세기 이거를 쓰는 청취자님이 질문하셨는데 ESS 네. 시장 크기가 전기차 성장 둔화를 커버할 만한 크기가 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셨어요. 네. 이게 이 ES 시장이 커지는 건 이제 알겠는데 전체 ES 시장 커지는 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를 커버할 만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충분히 커버할 만합니다. 지금 단적인 예로 그냥 우리나라 업체들의 시장만 보게 되면은 네. 작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거의 한 120기가와트 정도가 네. 총 수요가 있었고요. 네. 그 중에서 한국이 대응했던 것들이 대략 한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전체가요. 네. 네. 근데 한국이 작년 50이었지만 사실 올해는 굉장히 좀 많이 망가지면서 이게 지금 한 20 정도까지 떨어질 것 같아 보이거든요. 20 이하로 떨어질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매우 망가진 것처럼 매우 느껴지는데요. 망가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재고 소진도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 ESS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국으로 국내 업체들이 8을 내보냈다라고 하면은 네. 올해는 이게 작년엔 8기가와트시를 내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 얼마 안 되네요. 네, 올해는 한 4, 50 정도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마어마하네요. 확실히 그걸 다 상쇄하고도 더 네. 올라가는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 ESS 쪽 관련해 가지고는 성장이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거는 뭐 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수요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만 하더라도 여러 논란도 있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를 더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한데 그거를 그대로 그냥 수용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뭐 감안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당장은 이 큰 수요를 그대로 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데이터 센터 설립이 지연된다라는 네. 얘기도 많은데 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지어봤자 거기에 지원될 이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데이터 센터들한테 그냥 너네가 알아서 에너지를 구해오면은 너네가 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AA 데이터 센터가 못 지어지는 것들도 결국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가장 이상적인 것들은 뭐 가스발전소라던가 천연가스발전소 같은 것들일 텐데 네.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려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은 태양광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빠르면 1, 2년 만에도 지어질 수 있고요. 근데 ESS는 태양광 발전이랑 무조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데요? 신재생 발전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네. 태양광을 하면은 낮밤이 있기 때문이다. 네, 낮밤이 있고요. 네. 또
사실 계절에도 굉장히 그 뭐 기후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네. 받는 산업이다 쪽이다 보니까 그런 가격으로 보면 태양광이 정말 저렴하지만 네. 사실 안정적인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에 내야 되는 돈이 굉장히 비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불확실성을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게 결국 ESS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신재생은 무조건 ESS랑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지원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이랑 ESS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그게 둔화된다고 해서 이 ESS 시장이 둔화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네. 반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거에 오히려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ESS가 있어야지만 AI 데이터 센터도 문제가 없을 텐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게 전력 문제인데 오히려 ESS 시장이 더 빠르게 커져야지 데이터 센터가 지어질 수 있다는 거니까 ESS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해석이 되네요. 네, 사실 뭐 ESS뿐만이 아니라 저는 변압기도 그렇고요. 그런 전력 네. 인프라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인프라를 까는 이제 선행 조건으로 그런 거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북미 쪽 ESS가 근데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3원계로 대응을 해왔었잖아요. 국내 완성 그 배터리 3사가. 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급격하게 뭐 LFP 계열로 말 그대로 시간이 순삭될 정도의 속도로 전환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보면 좀 순식간 같지만 LG 네.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동안은 조금 준비를 해왔던 게 있었고요. 네.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도 이제 계속 준비해왔고 중국 업체들이랑 그런 공급 계약도 좀 맺어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양극재 업체더라고요. 네, 양극재 업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LG 솔루션이 만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계열, 중국에서 받아오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중국 계열한테 LFP 양극재를 받아오고 실제로 네. 공급 계약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 SDI라던가 네. SK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LFP ESS 대응이 좀 늦어가지고 LG엔솔이 작년부터 작년 상반기부터 LFP ESS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네. SDI나 SK온 같은 경우는 올해 말부터 만들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타임라인은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OBBA 이후에 법안이 나온 이후에 이런 양극재들을 소싱하다 보니까 네. 이게 완전한 탈중국을 해야 돼가지고 네. 한국 업체들한테 받아와야 되고요. 그래서 뒤늦게 한국 양극재 업체들도 LFP를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가장 빠른 업체가 지금 LNF가 올해 3분기부터 LFP 양극재를 만들고 이걸 이제 SDI랑 SK온한테 납품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정리하면 좀 상황이 복잡해졌네요. 그러니까 OBBA 네. 법안 이전에 중국에 있는 양극재를 받을 수 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빨리 대응을 했고, 네, 맞습니다. OBBA 법안 이후에 그 북미 ESS 시장을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 제품을 쓸 수 없어서 네. 국내 양극재 기업들에게 LFP로의 전환을 대응을 했는데 그 부분을 LNF라는 회사가 했고 그거를 삼성 SDI 같은 회사들이 받을 예정이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주시장에 LNF 같은 그런 양극재 기업은 뭐 엄청난 상승이 있었겠네요. 엄청나게 상승을 한 기업 중 하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이후에는 그럼 이런 방식으로 뭐 완성 3사들이 완성 이제 셀메이커들이 모두 북미 쪽으로 수출하게 되면은 과거에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서로 수출하면서 가격 경쟁을 한다던가 등등 여러 가지 경쟁 심화로 네. 마진이나 이런 게 좀 악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는 없나요? 뭐 아직까지는 지금 미국의 수요가 훨씬 더 강해가지고 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미래에는 있을 수 있지만 뭐 당장 걱정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SDI 보더라도 네. 지금 NCA ESS도 납품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NCA. 네, 약 3원계 양극재, 3원계 이태리인데 네. 사실은 ESS 시장이 그렇게 3원계까지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도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받고 있다라는 걸 보면은 당장 그렇게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까지는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보시는 리스크는 뭐예요? 보는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일단 다 좋아 보이니까 네. 뭐 다 좋다고 하면 거꾸로 되게 거짓말일 때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좋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전방도 좋고 저희가 적응도 하고 있고 OBBA 법안으로 중국제에 대해서도 사용이 잘 안 되는 환경으로 가고 있고 네. 굉장히 맥락이 좋게 들리는데 그러면은 배터리 산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에도 한번 큰 하락이 있었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애증의 산업인데 네. 지금의 이제 상승을 바라보면서 일단 굉장히 좋게 전망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요렇게 생각하시는 전망이 좀 안 맞거나 틀리게 될 그럴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을까요? 앞으로 나올 만한 이슈들 중에서는 네.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대할 게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종합해서 국내 업체들 2차전지 전방 시장을 한 번만 더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좋습니다. 네. 일단 세 가지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미국의 전기차, 미국 전기차. 하고 두 번째는 유럽의 전기차,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국의 ESS고요. 네. 이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시장이 유럽의 ESS랑 로보틱스 뭐 이런 신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개가 유일하고요. 네. 유럽의 ESS는 아마 2030년부터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신규 시장은 사실 아직은 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리스크를 보면은 사실 미국의 전기차는 지금 워낙 바닥이어갖고 네. 더 나빠지는 거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마켓별로 이제 보시면서 위험을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미국 전기차는 지금 이미 너무 나쁘다. 네, 너무 최악인 상황입니다. 그게 한국 배터리 업체 기준으로인 네, 거죠? 한국 배터리 업체들 그러니까 기준이죠. 미국 전기차 시장 전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미국 전기차 시장 전체가 나쁩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네. 전체가 나쁜데 그러면 한국 배터리 기업도 자연스럽게 나쁘다. 그렇죠. 그다음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올해 11월 달에 네.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네. 그때 만약에 예상과는 다르게 민주당이 좀 안 된다라고 예. 했을 때는 뭐 미국의 성장 회복 속도가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리스크가 하나가 있을 네. 것 같아 보이고요. 네. 또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전기차 시장. 네, 유럽 전기차 시장이요. 거기는 지금 굉장히 판매가 좋거든요. 거긴 24년 빼고는 계속 고성장을 해왔습니다. 사실 캐즘이라고 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업체들이 안 좋았던 이유들은 네. 거기는 미국처럼 차별적인 보조금이나 차별적인 규제가 없다 보니까 저렴한 중국 배터리가 완전히 이제 장악했나요? 장악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20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예.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이 70%였는데 네. 지금 30%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성장을 하더라도 국내 배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네. 근데 아마 이 지점까지가 이 정도 점유율이 저는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졌지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네. 여기서도 사실 기대감이 있지 저는 리스크를 그렇게까지 크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미국의 ESS인데요. ESS인데?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AI에 따른 지금 수요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는 저는 대세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어갖고 네. 이게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은 결국 대안이 태양광 ESS 쪽이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도 사실 저는 리스크보다는 오히려 기대할 만한 게 크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지금 당장에는 뭐 리스크라기보다는 이런 오히려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고요. 네. 뭐 한 가지 굳이 꼽자면은 네. 지금 ESS 수요가 좋아서 리튬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올해 보면은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졌고요. 그렇군요.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의 세제 혜택이 올해 없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성장을 하지만 중국이랑 미국의 전기차 수요는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따른 리튬 가격의 조금 하락되는 부분. 네. 뭐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지만. 근데 리튬이 하락하면 무조건 나쁘게 해석하는 거예요? 뭐 그렇진 않고 네. 사실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은 판가도 내려오면서 수요는 좋아질 수 있지만 뭐 정리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유가가 하락하면은 사실 수요는 좋아질 수 있는데도 이제 주가는 하락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행지표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주가적인 리스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진입하는 세계 시장에 대해서는 바닥을 찍었거나 좋아질 일이 남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유럽 ESS 시장이나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배터리가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유럽의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유럽도 뉴스 계속 봐주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작년에도 스페인에서 대정전 터지고 네, 맞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를 너무 대책 없이 많이 깔았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뜻은 이제 재생에너지만 깔았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이고 전력 저장 등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라든가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걸 잘 못했던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유럽이 꿈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증가를 했으면은 네. 원래는 전기료가 싸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예. 근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에 이런 불확실성에 내는 비용들이 사실상 네.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고 네. 그걸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전력 인프라, 전력기기 같은 것들이라 네. 아니면 ESS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지금 ESS를 좀 빨리 설치를 하는 것들이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제 문제는 여기서도 차별적인 보조금이 없으면은 전기차 시장랑 마찬가지로 중국이 장악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2030년부터 아까 전에 이제 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는 이번 3월달에 나왔던 유럽의 IEA 정책이라는 산업 가속화법이라는 정책 때문입니다. IEA라는 산업 가속화법. 네. 네. 어떤 내용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 이제 차별적인 보조금 규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메이드 인 유럽을 지켜야 하지만 이 산업에서 이 산업을 영위할 수 있겠다라는 정책이 있긴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더 디테일하게 시간 네.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전기차 쪽이랑 ESS 쪽이 산업이 나뉘는데 네. 이 IEA는 이게 두 개자 적용이 되는 정책이거든요. 유럽 IEA는 전기차랑 ES 둘 다 적용된다.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미국의 IRA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을 7,500달러 줬었고요. 예. AMPC까지 감안을 해보면은 사실 전기차 한 대당 대략 한 $10,000, $11,000 초반 정도의 보조금을 준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 이 IEA 정책은 미국이랑 다르게 일률적인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요. 왜냐하면 네. 유럽은 네. 나라가 엄청 여러 개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나라마다 네. 보조금이 다른데 그 보조금을 지급할 조건을 IEA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보조금을 봐야 돼서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와우. 가중 평균 해가지고 네. 대략 한 12,000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 가중평균한 보조금 가격이 전기차 한 대당. 전기차 한 대당 그 정도나 돼요? 네, 거의 한 2천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인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이죠. 네. 그래서 이걸 받으려면은 메이드 인 유럽을 지켜라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꼭 메이드 인 유럽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럽에서 생산된 것뿐만이 아니라 네. FTA 체결국까지 다 포함돼 있어서 사실 네. 한국에서 만들어서 양극재를 만들어서 나도 메이드 인 유럽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FTA 국가가 아닌 중국을 제재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유럽판 그 OBBA 법안인데 좀 더 세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완전 중국을 제재하는 게 IRA만큼 세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중국이 유럽에 들어가서 만들면 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확실히 센 정책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전기차 쪽뿐만 아니라 ESS도 보조금을 줘요? ESS 쪽에서는 사업 입찰을 할 수 있는 결국에는 ESS는 다들 경매나 사업 입찰을 통해서 앞으로 많이 진행이 될 텐데 네. 그 사업 입찰을 하려면은 메이드 인 유럽 배터리를 사용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적용되는 시점이 이 법안이 발효된 이후 3년 이후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법안이 올해 3월달에 제안이 되었지 아직 발효가 되진 않았어요. 발효된 법안은 아니고 제안된 네. 법안이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네. 이 법안이 보통 제안된 이후에 1년에서 1.5년 뒤에 발효가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아마 저는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발효가 되지 않을까. 그럼 27년 상반기에 발효가 되니까 2030년부터는 이 ESS 쪽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2030년부터는 유럽의 ESS 시장도 국내 업체들한테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럽 ESS가 아까 말씀 중에 미국의 50% 정도 된다, 반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유럽 ESS는 근데 미국처럼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 아니고 그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깔아놨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 유럽도 이번 전쟁들 터지면서 훨씬 더 네. 에너지 독립을 원하고 있을 텐데 지금의 그들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던 정책들은 어떻게 보면 좀 무모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그쪽도 깨닫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석탄을 다시 더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재생에너지를 갈 게 목적이라면은 네. 당장에는 이렇게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깔지만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ESS도 많이 늘릴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까 했었는데 네. 뭐 약점이 없냐 뭐 이런 부분을 물어봤었는데 오히려 약점을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2030년 이후에 기회를 더 얘기해 주셔버려 가지고 네. 그러면은 그럼 거꾸로 이제 결국 주가는 미래를 좀 반영을 하는 건데 네. 올해 연초 대비 2차 전지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애널리스트시니까 또 적정 주가도 내시고 이제 분석도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의 주가 수준은 그러면은 좀 과열된 수준이에요? 아니면은 여전히 상승폭이 커 보여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거나 하는 그런 수준이에요? 사실 지금 당장의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비싼 건 맞습니다.
막 올해 기준 PER도 막 200배 받는 기업들도 있고 굉장히 네. 높은 수준은 맞는데 네. 지금 주가는 어떻게 보면은 ESS랑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좀 기대할 만한 아까 유럽 시장이라던가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회복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우세를 하면은 회복이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반등은 더 추세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리스크를 안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이제 네. 만약에 리스크를 말씀드리면은 네, 좋습니다. 네. 미국에서의 이런 회복이 조금 더 지연될 만한 리스크. 미국 전기차 시장. 네, 전기차 시장의 회복이 좀 더 지연될 만한 리스크. 네. 또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이 아까 전에 IEA가 발효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중국이 여기에 반발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유럽이 중국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네. 중국이 바로 보복 관세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관세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IEA도 지금 협상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 만약에 중국이 여기 반발해가지고 좀 좀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IEA 역할이 강도가 약해지면은 네. 유럽 시장의 회복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리스크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이용우 위원님은 이제 주식시장에 계시고 그 자산시장의 펀드 매니저들 만나고 세미나 하시니까 굉장히 체계적이고 잘 정돈된 그런 정보들을 다루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지만은 또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투자자들은 네. 23년에 그 실패가 있었던 것처럼 이 산업이 아주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IAA 같은 것도 이것도 매일매일 추적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지만은 그게 아니신 분들은 또 보시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 산업을 좀 바라보거나 이 주식을 다룰 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정보가 너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차전지 시장도 아까 전에 세 가지 시장을 말씀드렸는데 ESS랑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전부다 보니까 이런 설치량, 이런 판매량, ESS 설치량, 월별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후행적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리튬 가격이라던가 아니면은 정책의 변화? 결국 이런 정책 때문에 ESS도 뒤늦게 이제 뜨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팔로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선행적인 지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개인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저도 막상 여기서 있지만 이제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을 확인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분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증권사라던가 뉴스라던가 이런 전문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과열장에서는 사실 과거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로 이제 일부 기업들은 굉장히 가파르게 좀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을 보였었는데 그런 기업들은 좀 위험한 기업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금양 같은 회사들 있었잖아요. 그런 회사들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도 개인적으로 이런 증권사 리포트라던가 아니면은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들이 조금 더 믿을 만한 정보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전체 시장 얘기만 좀 했는데 그 대형주, 2차전지 대형주 외에도 그 소재나 부품 관련 주식들도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소재나 부품 관련 주식과 관련해서도 업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전방이 커지면은 그런 뒤 있는 밸류체인들도 덩달아 커지는 건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지금 소재업체들도 주가를 보면은 사실 편차가 좀 컸습니다. 지금 시장 성장하는 시장이 결국에는 이 안에 2차전지 안에서 ESS이기 때문에 그 ESS를 대응하는 게 업종이냐 종목이냐에 따라서 성장폭이 굉장히 가팔랐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밸류체인 보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핵 뭐 그 외에도 이제 부품 업체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성장으로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ESS가 가장 크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ESS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일 크다. 그 다음이 SDI ESS 시장이 좀 더 크다. 그 다음으로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속한 밸류체인이냐가 이제 성장률을 갈릴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재나 있습니다. 부품이나 장비주를 볼 때는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이냐 SDI 밸류체인이냐 볼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군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들의 ESS 체인이냐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ESS 체인이냐 그 자동차 체인이냐. 근데 전기차는 언제 이렇게 뭐 아무도 안 보는 그런 시장이 됐습니까? 다 ESS만 보시네요. 현재로서는 성장폭이 가파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근데 뭐 어느 순간에 전기차도 봐야겠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유럽은 2년 뒤 2028년부터는 유럽의 전기차도 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쪽 밸류 체인을 볼 수 있고 대표적인 것들이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업체들. 왜냐하면은 이제 헝가리 공장이 올해 가동이 되는데 5월 달부터 가동이 되는데 지금 유럽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유럽에 있는 유미코어 하고 에코프로비엠 뭐 하나까지만 더 있다고 하면 바스프 같은 업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럽의 전기차가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에코프로비엠을 보는 게 이제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ESS 때문에 그쪽이 좀 더 주가는 좋지만 전기차 시장도 좋아질 겁니다. 뭔가 예전에는 전기차가 굉장한 성장의 그 중추였고 다른 부분은 좀 ESS는 그 당시 기준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ESS는 엄청난 성장의 중추가 되었고 전기차는 이제 캐즘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판매량을 뭔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뭐 굉장히 격세지감처럼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관련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중국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면서 끝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어쨌든 중국과 굉장히 경합하는 과정에서 이번 미국 관련한 OBBA 법안 이런 것도 결국 중국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본 건데 중국에 대한 그런 경쟁력을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배터리 2차전지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을 어떤 식으로 좀 해석해야 될지.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정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좀 좋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들어가는 비용이나 R&D 비용이나 인력부터 다르고 과거에도 뭐 CATL은 896 제도라고 해서 8시 출근, 9시 퇴근 그걸 6일 동안 해라라는 식으로 엄청나게 사람들을 밀어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R&D 쪽에서 비교가 안 되고 CATL은 얼마 전에도 테크데이를 열었었는데 거기서 발표했던 배터리 기술력이 정말 깜짝 놀라는 기술력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표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실제 데이터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정도 기술력이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미 기술적으로는 중국이 정말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원가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중국이랑 상대는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 한국에 기댈 수 있는 것들은 이런 정책적으로 중국을 막아주는 요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을 무시할 게 아니라 뭐 같이 이제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좀 배워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 이제 한국 정부나 이런 산업 쪽도 한국 업체들의 이런 R&D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용국 하나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4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